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면 여기 나와 있듯이 제너레이티브 모델 이런 걸 할 건데 이게 지금까지 배웠던 막 뭐 CNN, RNN 뭐 이런 다양한 모델 아키텍처를 배웠잖아요. 그리고 그 모델 아키텍처를 뭐 하는데 썼냐면 주로 라벨이 된 데이터를 가지고 예를 들면 사진에 이 사진은 고양이다, 아니면 뭐 이 사진은 개다 이런 걸 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 한다든지 그런 라벨이 된 데이터를 가지고 그 어떤 문제를 푸는 그 클래시피케이션이든 리그레션이든 그런 문제를 푸는 그런 걸 했는데요. 이제 이런 제너레이티브 모델 같은 경우는 뭐 무엇을 하냐에 따라서 뭐 어떤 데이터를 다루냐에 따라서 뭐 CNN이나 RNN 같은 아키텍처를 가져다가 쓰지만 그걸로 이제 완전히 다른 걸 한번 해볼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 저번 시간에 배웠던 GCN을 그냥 간단히 리뷰해 보고요. 그 다음에 네, 이 제너레이티브 모델의 크게 제너레이티브 모델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보고 그다음에 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크게 VA와 GAN이라는 두 가지 모델에 대해서 배워보고 그다음에 근데 이게 되게 내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최대한 해드리고 시간이 남는다 하면 이제 파이토치 그 공식 홈페이지에 어, GAN 튜토리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코드를 한번 같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어제가 아니죠? 저번 시간에 배웠던 그래프 컨볼루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한번 짚고 넘어가죠. 그래서 그래프 컨볼루션이란 게 왜 필요하냐를 말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다뤘던 데이터가 어떤 형식으로 표현되는지를 한번 봤어요. 이미지는 이런 그리드 형태의 이제 픽셀 밸류가 흑백은 1채널, 뭐 RGB 해서 색깔은 이제 3채널 해가지고 그런 데이터였고요. 그 다음에 센텐스 같은 이제 시퀀스 된 데이터는 이제 시퀀스를 이루는 단어나 아니 뭐 캐릭터가 이렇게 배열된 형태의 데이터였죠. 그래서 이런 특수한 형태의 형태를 다루기 위해서 저희가 CNN이랑 RNN이라는 그런 모델 아키텍처를 디자인을 해서 썼었죠. 그런데 이제 이미지와 시퀀스드 데이터 말고 이런 그래프라는 데이터 스트럭처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소셜 그래프나 몰레큘러 그래프 같이. 그래서 그래프가 이제 전산에서 어떻게 정의되는지 배웠었고 그다음에 우리는 그 다양한 정의 방식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어드제이선시 매트릭스와 피처 매트릭스, 어드제이선시 매트릭스는 노드 간의 커넥티비티를 나타내는 매트릭스였고요. 노드 피처 매트릭스는 각 노드의 피처가 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표현하는 매트릭스였죠. 이 두 가지 매트릭스를 가지고 그래프를 표현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는 도대체 뭐냐? 어쨌든 컨볼루션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저희가 컨볼루션 그 CNN 아키텍처를 다시 한번 봤었죠. CNN 아키텍처는 이제 어떤 작은 필터가 이 이미지 상을 돌아다니면서 액티베이션 맵을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다른 필터를 씌워서 액티베이션 맵을 만들고 이러한 형태였는데 중요한 점은 웨이트 쉐어링을 한다는 점이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점이었죠. 웨이트 쉐어링을 하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작은 사이즈의 필터를 전체 데이터에 다 적용시키는 걸 이제 웨이트 쉐어링이라고 했는데 파라미터 수가 적어져서 오버피팅이 적게 일어나고 계산 과정도 적어진다가 이제 장점이었고 그다음에 로컬한 피처들 이미지 전체의 피처가 아니라 로컬한 피처를 먼저 배우고 그다음에 또 이제 좀 더 넓어진 리셉티브 필드에 대한 로컬한 피처를 배우고 이런 로컬 피처를 배울 수 있다는 특성이 있었고 트랜슬레이션 인베리언스 뭐 픽셀이 뭐 살짝 이동한다거나 아니면 살짝 뒤틀린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결국엔 같은 사진이니까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특성 첫 번째로 웨이트 쉐어링을 한다는 첫 번째 특성과 로컬 피처를 배울 수 있다는 두 번째 특성을 모두 가지는 그러한 레이어를 그래프에는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 해서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한번 다시 봤어요. CNN 레이어를 하나 거치면 이제 액티베이션 맵에 있는 그 각 레이어의 액티베이션 맵에 있는 밸류가 업데이트가 되는데 결국 그 액티베이션 맵 안에 있는 밸류가 그 특정 레이어에서의 이미지의 상태, 이미지의 정보를 담고 있었다고 했죠. 그러면은 과연 그래프에서 각 그래프의 정보를 담고 있는 건 뭐냐는 저희가 그래프를 어드제이선시 매트릭스와 노드 피처 매트릭스로 표현을 했는데 어드제이선시 매트릭스는 커넥티비티를 나타냈던 거였는데 저희가 커넥티비티를 바꾸진 않을 거잖아요. 연결돼 있던 노드를 끊는다거나 아니면 서로 안 연결돼 있던 걸 다시 연결한다거나 그런 건 하지 않을 거니까 어드제이선시 매트릭스 항상 고정이고 그럼 노드 피처 매트릭스가 이 그래프가 현재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지 어떤 스테이트에 있는지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레이어를 하나 통과하면 노드 피처를 업데이트하면 되겠구나
이거를 이제 CNN으로부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웨이트 쉐어링과 그 로컬 피처를 배우는 두 가지 특성을 모두 가지는 레이어를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그 주변에 있는 노드 피처들만 가지고 와서 이제 업데이트를 시키는 자기 자신과 근접한 노드들의 정보만으로 자기의 다음 스테이트를 결정하는 그런 형식을 디자인을 했었죠. 그럼 이러면 로컬 피처를 배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각각의 노드 피처에 곱해지는 웨이트이 똑같도록, 즉 웨이트 쉐어링이 되도록 하면 되겠다. 그래서 그거를 행렬 연산으로 이제 구현을 하면 저희가 막 복잡한 연산을 거쳤었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어드제이선시 결국에는 노드 매트릭스에다가 웨이트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어드제이선시 매트릭스를 곱한다면 아까 말했던 두 가지 조건을 둘 다 충족시키면서 GPU가 잘 계산할 수 있도록 행렬로 잘 디자인을 했다. 그래서 이걸 쓰면 되겠구나 라고 저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그리고 좀 더 어드밴스드 된 테크닉, 이제 뭐 CNN에서 썼었던 거랑 이제 GCN 전용으로 어드밴스드 된 테크닉을 배웠는데요. 처음으로 인셉션 같은 경우는 다양한 리셉티브를 가지는 여러 개의 필터를 통과시킨다가 이제 중요한 점이었는데, 그 점을 이제 그래프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그래프 컨볼루션을 레이어를 두 번 거치면 그 인접도가 2인 것까지 2인 애들까지의 정보를 가져와서 업데이트하고, 세 번 거치면 근접도가 3인 것까지 애들을 가져와서 업데이트하는 거니까 결국엔 리셉티브 필드가 넓어진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다 해서 저렇게 그래프 컨볼루션을 하나 쓰냐, 두 개 쓰냐, 세 개 쓰냐, 그리고 이걸 합춤으로써 인셉션을 구현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스키 커넥션 같은 경우는 그냥 똑같이 사이즈만 잘 맞춰줘서 해주면 됐는데, 이제 여기에서 추가로 도입한 개념이 게이티드 스키 커넥션이라고 하여서 똑같이, 그러니까 원래 아이덴티티와 그래프 컨버전 레이어 하나 거친 거를 똑같은 비율로 섞는 게 아니라 적절한 비율 Z가 있어서 그 Z도 학습을 해서 적절한 비율로 섞자, 이게 게이티드 스키 커넥션이었고요. 그 다음에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근접한 노드와 자기 자신의 정보를 가지고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데, 그 업데이트를 하는 비율이 이제 이 노드와 이 노드가 얼마나 중요하게 상관관계가 있냐에 따라서 그 비율이 달라져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비율도 한번 다 배워보자 라는 게 어텐션이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코드에서는 그래프 컨볼루션을 구현하고 어텐션과 게이티드 스키 커넥션을 구현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지난 시간 리뷰였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오늘 배울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번 시간에 배울 제너레이티브 모델에 대해 배워볼 건데요. 이번 강의는 내용이 너무 많고 수학적인 내용도 많고 뭐 말할 내용도 엄청 많아서 그 CS231N이라고 그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하는 그 강의가 있거든요. 그 딥러닝 처음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대표적인 강좌인데, 그 강좌의 슬라이드를 가져와서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배울 내용은요. 저희가 지금까지 했었던 뭔가 다르다고 했었죠. 라벨된 데이터를 지금까지 했었는데 뭐 다르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왜 다르냐면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거는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부르고 저희가 오늘 할 거는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부르는데, 그 두 개의 차이점이 뭔가, 그리고 각각의 예는 뭐가 있는가에 대해서 배워보고요. 그 다음에 그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중에 하나인 이제 제너레이티브 모델의 다양한 모델들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이제 저희는 여기에서 이거 빼고 VA와 GAN 아래에 있는 두 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가 해왔던 게 뭐냐,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 슈퍼바이즈드 러닝과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에 대한 내용은 맨 첫 시간에 한번 했었거든요. 저희 강의 첫 번째 시간에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근데 그거를 다시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일단 데이터가 X, Y의 페어예요. 여기서 X는 데이터고 Y는 라벨. 그래서 예를 들면 이미지가 X고 그 다음에 그 이미지가 고양인지 뭐 개인지에 대한 라벨이 이제 Y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거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 프로블럼을 풀 때에 필요한 데이터고, 그다음에 뭐 리그레션 프로블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로그 P 예측. 그래서 X는 그 몰레큘러 그래프가 X가 되어 있고요. Y는 그 그래프의 로그 P 값이 되겠네요.
이러면 이제 regression problem이 되겠죠. 네, 그런 형식으로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슈퍼바이즈드 러닝 데이터를 가지고 하려는 거는 x로부터 y로 가는 펑션을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매핑하겠다가 목적이죠. 예를 들면 어떤 이미지 x를 집어 넣었을 때 이 라벨이 뭔지 뱉어주는, 그게 정확하게 저희 뉴럴 네트워크가 하는 일이었잖아요. 아니면 저번 시간에 배웠던 GC에는 그래프를 넣어줬을 때 로그피 값이 뭔지 뱉어주는 그런 펑션을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매핑하겠다가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클래시피케이션 프로블럼이 있었고요. 계속 말씀드렸던. 그다음에 이건 좀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인데 오브젝트 디텍션이라고 해가지고 저렇게 이미지를 주면은 어떤 오브젝트들이 있고 그 오브젝트들이 각각 무엇이고 클래시피케이션을 각각 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 있는지 저렇게 박스를 쳐주는 저런 거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이라고 부릅니다. 또 예를 들면 세멘틱 세그멘테이션이라고 그래서 여기 이런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각 픽셀별로 이 픽셀은 고양이를 나타내는 픽셀이다. 이 픽셀은 풀을 나타내는 픽셀이다. 그래서 그걸 다 도합하면 저렇게 색칠된 형태로 나오겠죠. 저런 걸 해주는 걸 이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이것도 이제 라벨이 필요하겠죠. 저희가 이제 어떤 이미지를 주고 사람이라든지 사람이 이제 일일이 손으로 이 5픽셀은 고양이고 이 5픽셀은 뭐 이 픽셀은 초록색이니까 뭐 풀이고 이런 걸 일일이 다 해줘야 돼서 되게 비쌉니다. 그 라벨링 하는 과정이. 그 다음에 또 이미지 캡셔닝. 이미지를 넣어줬을 때 cat is sitting on a suitcase on the floor 이렇게 자막을 달아주는, 자막이라기보다는 설명하는 말을 이제 생성해주는 그런 거죠. 이런 것도 이제 슈퍼바이즈드 러닝인 이유는 이제 라벨이 있어야겠죠. 다양한 이미지를 주고 그 이미지를 설명하는 문장들을 같이 넣어줘야 이제 학습을 해서 저희가 라벨이 없는 데이터를 넣어줬을 때도 라벨을 생성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럼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은 뭐가 다르냐? 지금까지는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해왔다는데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은 데이터가 라벨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냥 이미지가 툭 있고 이 이미지가 뭔지 모르는, 저희는 알지만 기계는 모르겠죠. 저희가 딱히 라벨을 따로 주지 않는 이상. 그러면 라벨이 없는데 저희의 모델은 도대체 뭘 배워야 되는 거냐? 뭘 배우냐면 뭔지 모르겠지만 라벨을 저희가 명시해주지 않았으니까요. 그 데이터 속에 들어있는 어떤 정보들, 피처들, 언더라인 피처를 배우는 게 저희의 목적입니다. 이 언슈퍼바이즈드 모델에.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예를 들면 클러스터링.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가 저런 2차원 평면 공간, 꼭 2차원은 아니지만요. 2차원 평면 공간에 이렇게 쭉 찍혀 있으면 라벨이 없잖아요. 그냥 데이터 자체로, 그냥 어떤 데이터는 x1, x2 두 개의 값을 가지면 저렇게 2차원 평면에 찍을 수 있잖아요. 저런 데이터만 엄청나게 많이 있을 때 과연 얘네가 우리가 이걸 분류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 라벨이 붙어 있다면 그 라벨대로 이제 분류를 하면 되겠지만 라벨이 없으니까 저희가 예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인 이건 K-mean clustering이라는 건데 이제 뭐 각각의 데이터 간의 거리를 비교해서 그 분류를 하는 그런 알고리즘인데요. 이런 것도 이제 라벨이 없으니까 unsupervised learning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배우는 거는 얘네의 분류, 얘네가 어떻게 분류될 것인지 그런 이것도 underlying feature라고 할 수 있겠죠. 저희가 모르는 그런 거를 배우는 게 이제 K-mean clustering이었고요. 그 다음에 dimensionality reduction이라고 해서 이런 PCA라고 부르는데 저런 3차원이나 아니면 또 더 고차원 공간에 애들이 이렇게 찍혀 있을 때 저희는 평면상에 나타나 있는 걸 편하게 보잖아요. 고차원, 막 5차원에 있는 데이터를 저희가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평면을 잘 선택하면 저런 데이터가 잘 나뉘는, 평면을 만약에 저기 지금 비스듬하게 세워놨는데 이렇게 수직으로 평면을 그려버리면 막 애들끼리 겹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잘 나눌 수 있는 평면을 고르는 것, 이런 게 이제 PCA인데 이것도 라벨이 없이 그냥 저렇게 데이터가 되어 있을 때 먼저 그룹핑을 일단 예상을 하고 그 그룹들이 서로 잘 떨어져 있을 수 있도록 이제 예측을 하는 그런 게 이제 dimensionality reduction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좀 중요한 내용인데 피처를 러닝하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CNN에서 결국
어떤 이미지를 CNN 레이어를 쭉 통과시켜서 마지막에 어떤 피처를 얻어냈잖아요. 고차원 피처들, 얘네가 도대체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 거냐에 대한 피처를 얻어내는데 그 피처를 라벨이 없더라도 알아내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로스 펑션이 있어야 얘가 그 로스 펑션을 줄이는 방향으로 학습하면서 그 로스 펑션을 줄이는 데 최적화되는 피처를 배울 텐데, 그럼 그 로스 펑션을 도대체 라벨이 없는데 어떻게 설정한다는 거냐? 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이 오토 인코더라는 겁니다. 오토 인코더는 이미지를 예로 들자면 이미지 X를 넣어서 컨볼루션이든 뭐 MLP든 어떤 뉴럴 네트워크를 쭉 통과시켜서 X보다 차원이 훨씬 작은 어떤 Z라는 벡터를 뱉어내게 합니다. 그리고 이 Z라는, 저희가 원하는 건 이 Z라는 벡터가 이 이미지의 그 중요한 피처들, 사람 얼굴이라 하면 뭐 인종은 뭔지, 아니면 뭐 인종은 뭔지, 뭐 표정은 뭘 짓고 있는지, 뭐 머리 색은 어떤지, 이런 중요한 피처들을 담고 있게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면은 이 Z를 가지고 다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저 X-hat, 즉 reconstructed 된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 Z에 X에 있던 코어 데이터, 중요한 피처들이 남아 있어야 이 차원이 훨씬 적으니까 Z의 X보다 Z의 차원이 훨씬 적으니까 Z가 담고 있는 정보량이 훨씬 적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중요한 정보들만 담고 있어야 다시 X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Z 안에 되게 쓸데없는 정보, 뭐 예를 들면 배경이 뭔지, 뭐 눈이 두 개다, 거의 뭐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 정보들만 담고 있으면 X-hat을 다시 X랑 비슷하게 만들어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X-hat을 X랑 비슷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X랑 X-hat이 얼마나 차이 나냐를 로스 펑션으로 해서 훈련을 계속 시키게 되면 Z에는 결국 X를 리컨스트럭션 하기 위한 중요한 피처들만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저희가 배우고자 하는 골이 X의 중요한 피처들, 언더라잉 하는 중요한 피처들을 배우는 거죠. 라벨이 없더라도. 네. 그런 unsupervised learning의 한 종류였고요. 또 이것도 중요한 건데 density estimation입니다. 예를 들면 1차원 데이터, 저기 1D estimation이 되어 있는데 1차원 데이터에 뭐가 있을까요? 서울의 집값을 예로 들어보죠. 서울의 집값은 어떤 값 하나로 나오겠죠. 뭐 1억 원, 뭐 10억 원 이렇게 딱 나오겠죠. 그 집값 데이터를 원하는데 저희가 막 랜덤으로 그냥 집을 찾아다니면서 샘플을 해보는 거예요. 집값이 얼마입니까? 그러면은 여기가 싼 거고 얘가 뭐 비싼 거면 이렇게 쭈쭈쭈쭈 찍히겠죠, 점으로. 근데 보통 가운데에 많이 찍히고 뭐 평균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가운데 많이 찍히고 이 양쪽으로 가면 갈수록 좀 덜 찍히겠죠. 그러면은 이러한 덴시티를 표현하는 probability density 펑션을 알아내는 거예요. 웬만하면 가우시안이겠죠, 자연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거를 피팅시키는 가장 잘 맞게 미인과 이제 코베리언스를 예측하는 그런 게 이제 1D에서는 저희가 1D에서는 집값을 예로 들었는데 이제 2D에서도 똑같이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꼭 가우시안이 되라는 법은 없고요. 저렇게 뭐 가우시안이 두 개 겹쳐진 형태라든지 아니면 뭐 유니폼한 형태라든지 뭐 다양한 형태가 나올 수 있겠죠. 이런 덴시티를 에스티메이션 하는 것도 unsupervised learning입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만 있고 이 데이터가 라벨은 붙어 있지 않으니까요. 네, 혹시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그럼 정리를 하자면 슈퍼바이즈 러닝과 언슈퍼바이즈 러닝은 뭐가 다르냐? 슈퍼바이즈 러닝은 X와 Y의 페어로 데이터가 준비되어 있고요. X는 데이터, 이미지, Y는 라벨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X로부터 Y로 가는 펑션을 매핑하고 싶다.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예시들이 있었고 언슈퍼바이즈 러닝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라벨이 없고 그냥 데이터만 있는 형태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이 데이터 안에 들어있는 중요한 피처나 아니면 어떻게 분류되는지나 그런 언더라잉 피처, 언더라잉 스트럭처를 배우는 게 이제 unsupervised learning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점은 이제 supervised learning에 비해 unsupervised learning의 장점은 데이터가 되게 싸다는 거죠. 라벨링을 사람이 일일이 해줄 필요가 없고 그냥 가져다 쓰면 되잖아요. 그런 게 이제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오늘 하고자 하는 generative 모델은 도대체 뭐냐?
일단 목적이라 하면 저희가 데이터를 막 넣어주면 그 데이터셋에서 데이터를 막 뽑아서 저희 모델에 넣어주면 그 데이터셋은 존재하지 않지만 데이터셋에서 나왔을 법한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이런 뭐 화질이 낮지만 비행기나 새, 차 같은 이런 다양한 오브젝트들의 이미지를, 이런 게 이미지넷이죠. 이미지넷 데이터셋이죠. 이미지넷 데이터셋에 있는 이미지를 계속 넣어주면 이제 나중에는 저희가 데이터를 더 넣어주지 않더라도 얘가 그냥 갑자기 차 이미지를 툭 뱉어내고, 현실은 존재하지 않는 차지만요. 근데 되게 비슷하게 차 이미지를 뱉어내고 뭐 비행기 이미지를 뱉어내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약간 뭐 비행기 모양이긴 하죠. 차 모양이기도 하고, 이건 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이미지를 계속 뱉어내게 하는 게 저희의 목적입니다. 그러면은 말로는 이렇게 했는데 그럼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한다는 거냐를 조금 더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저희가 아까 density estimation이라는 걸 했었죠. density estimation이라는 거는 뭔가 이렇게 데이터들을 쭉 찍어보고 그 확률 밀도 함수를, 즉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PDF라고 제가 계속 이제 요약해서 부를게요. 그 PDF를 그 모델의 그 데이터의 PDF를 찾아내서 저희 모델의 PDF를 그 데이터의 PDF로 근사시키자가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건데요. 아직까지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겠죠? 예를 들면 아까의 집값 그 예시를 한번 다시 들어봅시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뭐 싸고 비싸고 이제 있으면 찍어보면 이제 막 여기에는 많이 있고 이제 여기 갈수록 좀 적어지겠죠. 이렇게 찍힐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가 일단 이걸 뭐 가우시안이겠죠. 가우시안으로 가정하고 한번 매핑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러한 저희의 PDF가 생겼죠. 가우시안을 따르는 PDF가 생겼는데, 그럼 이제 저희가 만약에 이걸 알고 있다면, 이건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근사한 값이지만 만약에 이걸 정말 알려면 모든 서울에 있는 집값을 다 알고 다 알아야지만 이제 이거를 실제 이걸 익스플리시트하게 알 수 있겠죠. 이 PDF가 정말 딱 뭐다 라고 알 수 있겠는데 저희는 보통 그렇지 않잖아요. 저희는 이제 몇 개만 샘플해서 그걸 토대로 PDF를 그렸으니까 근사값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던, 만약에 저희가 서울의 전체 모든 집값을 다 알고 있다고 했을 때 익스플리시트하게 얻을 수 있는 그 PDF를 저희가 이제 앞으로 PData라고 부를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샘플을 몇 개 해서 근사한 값을 P모델이라고 부를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가 샘플링을 많이 해가지고 두 PDF가 거의 비슷하게 근접을 했다면 여기서 저희가 아무거나 샘플링을 해요. 그럼 PDF에 샘플링 한다는 거는 이 확률이 높은 부분에서 샘플링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서 주로 샘플링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뭐 평균값이 제가 잘 모르지만 뭐 그냥 10억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10억 근처의 값이 막 나올 거예요. 뭐 9.5억, 뭐 10억, 10.5억 뭐 이렇게 나오고 막 10만 원, 만 원 이런 거는 안 나오겠죠. 거의 안 나오겠죠.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게 한 게 뭐냐면 결국 저희가 PDF를 P데이터에 잘 맞춰서 근사하면 거기서 샘플링을 한다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집이지만 그 집의 집값 데이터를 저희가 뽑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건 1차원이니까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그럼 이미지는 뭐 어떤 막 값이 아닌데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저희가 C파텐 같은 경우에는 32 by 3짜리 그 이미지 데이터가 들어왔잖아요. 가로 세로 32 그 3채널짜리. 이제 그 각각의 픽셀 밸류에 probability density 펑션을 예측하는 거예요. 각각의. 그래서 여기 있는 픽셀은 뭐 파란색이 나올 확률이 높다. 그다음에 뭐 여기 있는 픽셀은 검은색이 나올 확률이 높다. 뭐 이런 걸 이제 각 픽셀마다 다 PDF를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각 픽셀마다 다 PDF를 예측한다는 걸 그냥 뭉뚱그려서 이 이미지 공간상에서, 이미지 공간상이라는 건 이제 32 곱하기 32 곱하기 3이니까 곱하면 얼마였죠? 아마 3000 얼마일 텐데 그 3000 몇 차원의 이미지 스페이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나요? 이제 저희가 어떤 2차원 데이터, 1차원 데이터는 이렇게 수평성상에 찍을 수 있었고 2차원 데이터는 2차원상에 이렇게 찍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이미지라는 거는 3072였나요? 3072개의 값으로 표현되는 데이터니까 3072 차원 어딘가 이렇게 톡 하고 찍을 수 있겠죠. 그 공간상에서. 네. 그러면 이 3072 차원의 전체 이미지 스페이스에 대한 PDF를 저희가 근사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일단 3072 차원이라니까 막 생각이 안 되죠. 머릿속에 그려지질 않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이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저희가 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 P 데이터에 가깝도록 그 차원이 무엇이든 P 모델이라는 PDF를 저 P 데이터에 근사시키고 싶다. 만약에 잘 근사했다면 거기서 샘플링을 하면 그 샘플링을 한다는 거는 이제 저희가 1차원에서는 어떤 값을 뽑아내는 거였잖아요. 이미지에서 3072차원에서 샘플링을 한다는 거는 각각의 픽셀 밸류를 다 샘플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가 그 모든 픽셀 밸류를 다 알고 있으니까 이걸 이미지로 그냥 만들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그 PDF에서 하나를 샘플링하면 고차원 이미지도 얻어낼 수 있겠구나. 네,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게 이거라는 거는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하려는데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explicit density estimation, 두 번째는 implicit density estimation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explicit density estimation 같은 경우는 이 P 모델 X가 뭔지 정확하게 식으로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를 explicit density estimation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저희가 P 모델이 식으로서 어떻게 define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샘플은 할 수 있는 그런 걸 implicit density estimation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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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질문이 뭐였냐면 학습을 다 시킨 이후에 저희가 어떤 모델에서 아웃풋으로 나오는 건 뭐 존재하지 않는 뭐 이미지나 이런 데이터인데 그럼 과연 인풋으로 넣어주는 건 뭐냐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그건 이제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왜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써야 하냐? 라고 하면 제너레이티브 모델의 한 역할이 뭐냐라는 건 이런 지금 사진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 이미지 모두 다 맨 오른쪽에 있는 거 빼고 여기 두 개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방의 사진이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얼굴 사진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리얼리스틱한 샘플을 이렇게 막 얻어낼 수 있다는 거죠. 많은 데이터들을. 그런 게 이제 1번이고 그리고 단순히 얼굴 사진만 제너레이션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웃고 있는 얼굴 사진을 넣으면 울고 있는 제 얼굴 사진을 합성해주는 그런 것도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되게 안 좋은 화질의 이미지가 있을 때 그걸 이제 고화질로 바꿔주는 그런 것도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색칠을 해주는 저렇게 막 대충 끄적여 놨는데 거기에 적당한 색깔을 넣어줘서 존재하지 않지만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이런 게 이제 저희의 제너레이티브 모델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제너레이티브 모델에 되게 다양한 종류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종류에 따라 분류를 해보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explicit과 implicit density estimation을 나눌 수 있었고요. 그 explicit density에서 trackable density 저희가 실제로 그러니까 정말 계산을 할 수 있는 그 density를 아예 계산해 버릴 수 있는 게 이제 이런 애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density를 좀 approximation 하는 그러니까 그 폼은 있지만 이게 가우시안이라고 가정하지만 가정을 하고 이제 그걸로 이제 근사를 하는 그런 approximation 하는 방식 중에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오늘 배울 VAE 늘리면 이제 variation autoencoder라는 거고요. implicit density는 이제 아예 저희가 이 폼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가우시안인지 유니폼인지 저희가 미리 프라이어를 정의해 주지 않고 정말 그냥 샘플링만 할 수 있게 해라.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이제 implicit density인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저희가 오늘 배울 GAN이라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거는 Variation Autoencoder VAE와 GAN이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2D죠. 질문이 이제 이미지는 2D인데 이제 뭐 3D 데이터 스트럭처에도 뭐 적용이 가능하냐 뭐 이런 질문이신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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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D 네. 3D 뭐 스트럭처에 대한 연구는 하고 있지 않은 것이냐 뭐 이런 질문 주셨는데요. 제가 예시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게 이미지라서 예시로 이미지를 든 거지. 이게 데이터가 1차원이든 2차원이든 심지어 데이터는 그러니까 2D지만 차원 자체는 그 픽셀과 채널에 따라서 되게 고차원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3072차원 데이터든지. 그래서 데이터의 차원이 뭐든 3D도 이제 뭐 3 곱하기 3 곱하기 3이면 27차원으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데이터의 차원이 뭔지는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적용은 가능하지만 이제 적용을 하려면 어쨌든 이건 unsupervised learning이니까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그럼 3차원 데이터가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런 방향의 연구도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럼 VA로 한번 넘어가 보죠. 여기서부터 되게 머리가 터져나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통계 하셨다고 그랬죠? 네, 그럼 되게 이해가 되게 많이 도움이 되실 텐데 이제 자기가 통계 쪽 공부를 안 해봤다. 저도 안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드실 텐데 그래도 한번 천천히 따라가 보도록 합시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저희가 이걸 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제 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 같은 걸 만들어내는 거였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는 P 모델이라는 PDF를 저희가 모르지만 어떤 P 데이터라는 PDF에 근사가 되도록 최대한 근접하도록 만들어서 거기서 샘플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이제 이 P 세타 X가 그 저희가 근사한 PDF인데 이제 이거를 이 PDF의 어떤 특정한 값을 likelihood라고 부르거든요. likelihood가 뭔지에 대해 들어보셨다. 네, 몇 분 계시는데 안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잠시만요. 네, 잘 보이시나요? 글씨가? 제가 약간 읽어드리긴 할 텐데 괜찮으신가요? 좀 더 키워드릴까요? 괜찮으신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일단 확률이라는 건 저희가 뭔지 알고 있잖아요. 뭐 주사위를 던졌을 때 확률이 1이 나올 확률 6분의 1이다. 이건 알고 있는데 likelihood는 뭔가 단어만 들어보면 되게 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 도대체 뭐가 다른 건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아까 말했듯이 주사위를 예로 들어보죠.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 다른 것도 다 6분의 1. 그래서 뭐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죠. 그래프로 그려보면. 그다음에 동전을 던졌을 때 10번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횟수는 당연히 중간값인 5번이 제일 많겠고요. 그다음에 양 끝으로 갈수록 없어지는 저런 가우시안을 따르겠죠. 네. 확률이라는 건 그냥 이런 값이고 그냥 뭔가 어떤 사건을 시행했을 때 그 사건이 실제로 일어날 확률이고 합은 항상 1이면 확률의 조건을 만족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디스크리트한 사건 말고 컨티뉴어스한 사건, 컨티뉴어스 프로버빌리티는 어떤 특정 사건의 확률은 모두 0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번엔 주사위가 아니고 1에서 6 사이에 어떤 실수를 그냥 뽑는다고 하죠. 그럼 제가 3.58을 뽑을 확률은 몇일까요? 0이겠죠? 3.58이라는 특정한 수를 뽑는 거는. 왜냐하면 1과 6 사이에는 무한개의 숫자가 있고 무한개의 실수가 있으니까 제가 그 중에 특정한 숫자 하나를 뽑는 거는 1 나누기 무한대에서 0이겠네요. 2가 뽑힐 확률도 8가 뽑힐 확률도 다 0입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확률을 다루는 의미가 없잖아요. 다 실제로 근데 뽑으면 3.58이 나오긴 나올 텐데 언젠가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확률이 0이라는 거는. 그래서 저희가 PDF라는 거를 정의를 했습니다. 확률 밀도 함수,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PDF라는 걸 정의를 했는데요. 이제 여기서는 확률이라는 거를 아까는 어떤 특정한 값이었잖아요. 그 값을 이제 어떤 확률 밀도 함수 PDF의 적분값, 즉 예를 들면 그 1부터 6 사이의 숫자를 뽑는다 하는데 그 숫자가 2와 4 사이에 들어가 있을 확률은 이제 모든 숫자가 나올 확률이 똑같으니까 저희의 PDF는 이런 유니폼한 형태로 그려지겠고요. 2와 4 사이에서 적분을 해보면 0.4다 확률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뭐 정규분포 같은 경우는 얘가 뭐가 있을까요? 정규분포 뭐 예시 뭐 다 아시는 거죠? 정규분포는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해서 만약 PDF가 저렇게 생겼다면 이제 뭐 마이너스 1.96과 1.96 안에 있을 확률이 95%다 적분을 해보면 식도 나와 있고요. 식도 저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렇죠? 네, 이런 게 이제 PDF인데, 그러면 이런 컨티뉴어스한 사건에서는 저희가 방금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다 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가우시안에 얘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제가 머리가 잘 안 돌아서. 컨티뉴어스 가우시안에 얘가 뭐가 있을까요? 컨티뉴어스한 probability 도메인에서의 가우시안을 따르는 예시 뭐 없나? 집값으로 하죠. 계속 했던 거. 네, 집값으로 한다고 치면은, 그러면은 만약에 집값이 그냥 컨티뉴어스 한 거니까 10억일 확률은 0이잖아요. 10.1억일 확률도 0이고. 근데 확실히 10억일 확률보다 그러니까 뭐 만원일 확률보다는 10억일 확률이 훨씬 더 높겠죠. 근데 비교가 안 되잖아요. 둘 다 0이니까. 이런 걸 비교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likelihood라는 개념을 쓸 겁니다. likelihood라는 거는 이제 이 PDF에서의 값, 즉 이 적분한 거 말고, 그건 확률이고요. 말고 이 PDF의 특정 뭐 x에서의 값, 예를 들면 뭐 0에서는 0.4가 되겠네요. 이 정규분포에서는 이런 값을 이제 likelihood라고 하고, 그럼 이 likelihood를 비교하면 뭐 확률이라는 용어가 정확하진 않지만 일어날 확률을 이제 비교할 수 있겠네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likelihood를 쓰면 이제 얼마나 이게 사건이 일어날 확률인지 이제 비교를 할 수 있겠다. 물론 그게 확률 값은 이제 정확하게 정의하면 그 적분 값이니까 정확한 말은 아니지만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디스크리트한 사건과 컨티뉴어스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 디스크리트한 사건에서는 이제 그 확률과 likelihood가 똑같은 값입니다. 확률도 1이 나올 건 6분의 1이고 likelihood도 6분의 1이고, 근데 이제 1과 6 사이에서 뽑는 거는 1이 나올 확률은 0이고 이제 1이 나올 likelihood는 이제 값이 뭐였나요? 뭐 0.2가 되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거는 시스템을 완벽하게 아는 상황이었잖아요. 주사위가 뭘 던져서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동전이 던지면 0.5가 나온다는 걸 저희가 이미 알고 있었죠. 근데 저희가 보통 어떤 사건의 뭐 probability density 펑션을 찾는다라고 하면 그걸 모르잖아요. 예를 들면 이미지가 뭐 어떤 확률로 뭐 이렇게 되어 있는지 저희는 전혀 모르고 이제 그걸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근사하는 PDF를. 그러면 그 모르는 사건을 잘 표현할 수 있는 PDF를 근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게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죠. 예를 들어서 이제 모양이 이제 좀 살짝 꼬부러진 동전이 있어가지고 앞뒤가 나올 확률이 똑같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럼 앞면이 나올 확률 P가 그냥 뭔지 모르죠. 뭔지 모르니까 일단 다 던져봅시다. 계속 던져봤어요. 샘플링을 막 해봤어요. 그랬더니 1000번을 던졌을 때 앞면이 400번이 나왔고 뒷면이 600번이 나왔습니다. 그럼 뭔가 그냥 뭐 수학적으로 계산하지 않았지만 인투이티브하게 앞면이 나올 확률 P는 0.4겠다가 이제 머릿속으로는 그려지죠. 근데 그러면 이제 이거는 간단한 문제니까 머릿속으로 그려지는데 복잡한 건 안 그려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수학적으로 이 0.4라는 값을 400번 나오고 600번 나온 거로부터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는가? 이게 이제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인데요.
이제 예를 들면 얘는 디스크리트한 사건이니까 가능도랑 확률이 이제 똑같겠네요. 그러면은 앞면이 나올 확률이 P라면 동전을 1000번 던졌을 때 앞면이 400번, 뒷면이 600번이 나올 가능도랑 확률이 여기서는 디스크리트가 똑같은 거니까 는 L이라고 표현한다면 이제 뭐 그냥 확률 통계 확통 시간에 배웠듯이 뭐 이렇게 나타나겠죠. 이렇게 나타나고 이제 L이 언제가 최대가 되는지 한번 해봅시다. 그럼 P에 대해 미분을 해보면 되겠네요. 이제 이 앞에 건 상수니까 얘가 최대가 되면 최대가 될 텐데 뭐 미분을 해도 되지만 여기선 산술기하 평균 부등식을 썼네요. 그럼 쭉 해보면 이제 얘의 최대값은 이게 되고 이게 최대값이 될 때는 P가 0.4일 때, 즉 likelihood를 maximize 하는 어떤 P를 찾으면 그게 이 시스템을 가장 잘 묘사하는 P다 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정리해보자면 저희의 목적은 이 시스템이 뭔지 몰라요. 어떻게 표현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P, 여기서는 하나의 P로 표현되지만 이제 다양한 여러 개의 값으로 표현될 수도 있잖아요. 그 값들을 찾고 싶은데 그럼 그 값들을 어떻게 찾느냐? likelihood라는 거를 계산을 해서 그 likelihood를 maximize 하는 그 값들, 묘사하는 값들을 파라미터를 찾으면 되겠다. 이게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셨나요? 네. 다시 돌아가 보죠. 그러면 그래서 이 P 세타 X라는 게 뭘까? 라고 하면 이제 저희는 시스템을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묘사를 할 거잖아요. 아까는 이제 그냥 어떤 확률 P라는 어떤 하나의 값으로 묘사를 했는데 이제는 저희가 시스템이 너무 복잡해지니까 저희가 뭔가 이렇게 미리 뭔가 세팅을 해놓을 수가 없고 그냥 뉴럴 네트워크에 때려박아서 예측을 하자. 그게 이제 처음에 말했던 ML과 DL의 다른 점이었잖아요.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래서 이 시스템을 표현하는 값, 저희가 이제 뭐 파라미터라고 할게요. 그 파라미터들은 뉴럴 네트워크 속의 파라미터입니다. 다양한 뭐 웨이트, 바이아스 등등등등 많이 있죠. 그런 애들의 셋을 이제 세타라고 할게요. 세타는 파라미터의 셋이다. 그러면은 저희의 이 PDF를 묘사하는 거는 PDF를 즉 결정하는 파라미터들은 저희 뉴럴 네트워크의 파라미터 세타다 라고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P 데이터에 가장 근접한 P 모델이라는 PDF를 찾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 P 세타 X가 그 PDF입니다. 저희가 찾고자 한, 그러니까 근사한 PDF인데 이거를 어떻게 알아낼 거냐? 저렇게 알아보자. 저런 식으로 나타내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레이턴트 벡터 Z를 통해서 알아내보자. 아직 레이턴트 벡터가 뭔지 모르시겠지만 이제 바로 다음 슬라이드 나올 거거든요. 근데 아직 안 배웠지만 일단 큰 그림을 미리 머릿속에 그려놔야 되니까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PZ라는 PZ가 아까 사실은 이제 스트럭처에서 따지면 X 인풋을 넣었을 때 그 피처를 표현하는 벡터, 그걸 레이턴트 벡터라고 하고 Z라고 부르는데요. 그 Z상에서 그 Z의 PDF를 알고 그 Z가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 그 PDF를 알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Z 값일 때 어떤 X가 나올지 그게 이 뒤에 이 P X 바 Z죠. 혹시 이 확률 함수 안에 바가 들어가 있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시는 분? 없으시면 다행이네요. 이제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제 바 오른쪽에 있는 게 가정 Z일 때 이제 X가 나올 확률을 저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Z가 어떤 특정 값일 때 X가 나올 확률 이 두 개를 알고 있다면 전체 Z에 대해서 이걸 적분을 해보면 저 두 개의 곱합값을 적분을 하면 이 값을 얻을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나요? 네. 그럼 이런 식으로 근데 저 PDF의 값이 likelihood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저 PDF의 값인 likelihood를 계속 올려나가는 방향으로 트레이닝을 시키면 결국 저 세타들이 그 시스템을 잘 표현하는 그 옵티멀한 세타로 수렴하겠네요. 네. 이렇게 하자는 게 이제 VA의 핵심인데요. 이제 모델 스트럭처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큰 그림을 그린 거고요. 방금은 이제
그러면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VA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얘는 어쨌든 오토 인코더니까 오토 인코더가 뭔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토 인코더가 하는 일은 데이터를 받아서 그거보다 훨씬 작은 차원의 레이턴트 벡터를 만들어내는 건데, 이 레이턴트 벡터가 X에 포함된 중요한 정보들을 담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오토 인코더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X가 있고 인코더를 거치면 피처 레이턴트 벡터 Z가 나오겠네요. 그럼 저 인코더는 어떻게 구현하냐? 처음에는 이제 그냥 MLP에다가 뭐 시그모이드 같은 거를 계속 하는 그냥 MLP 스트럭처죠. 그런 걸로 구현했는데, 나중에 갈 때는 이제 뭐 렐루 CNN으로, 이미지에 대해서는 요새는 렐루 CNN으로 한다. 근데 이거는 구현의 문제니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Z는 X보다 스몰러 디멘션이게 만든다. 왜? 정말 중요한 정보만 담고 싶으니까. 쓸데없는 정보 그런 쓸데없는 정보를 담을 공간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더 작게 설정을 한다. 그러면은 이 피처라는 걸 어떻게 배우냐? 아까 말씀드렸던 말이지만 리컨스트럭션을 하면서 X햇이라는 X햇을 X와 비슷하게, 최대한 비슷하게 리컨스트럭션 하기 위해서는 Z에 X를 리컨스트럭션 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보, 즉 중요한 정보들만 들어있어야 리컨스트럭션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Z가 그 디멘션이 더 작으니까, 담고 있는 정보량이 훨씬 더 적으니까. 그렇게 해서 로스를 이제 디코더도 뭐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고요. 그래서 이 로스를 X와 X햇이 얼마나 다른가로 정의를 하게 되면, 이렇게 계속 데이터를 넣어주면서 트레이닝을 시키면 Z는 결국 저희가 원하던 대로 중요한 피처들만 담고 있는 레이턴트 벡터가 된다. 여기서 라벨을 쓰지 않죠. 라벨이 어디에도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이제 unsupervised learning이다. 그러면은 이걸 실제로 뭐 써먹을 때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는 이제 앞으로 VA라는 거에서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쓸 거지만, 원래는 어떻게 썼냐면요, 원래 오토인코더는 이제 트레이닝을 다 하고 디코더 파트를 떼버립니다. 그러면은 어떤 임의의 이제 이걸 가지고 저희가 클래시피케이션, 이제 다시 라벨이 돼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제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라벨이 되는 데이터는 되게 적고 라벨이 안 돼 있는 데이터는 되게 많다. 그러면 그 적은 데이터만 가지고는 이 CNN을 아무리 통과시켜봤자 중요한 피처들을 잘 얻지 못할 거 아니에요.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적어버리니까. 그래서 미리 라벨이 없는 많은 데이터들로 이 오토 인코더를 통해서 Z라는 좀 중요한 피처들을 어느 정도 뽑아낼 수 있게 한 다음에, 이제 그 라벨이 있는 좀 적지만 라벨이 있는 데이터를 넣어주면 이제 그걸로 트레이닝 시키면 아무렇지도 않게 랜덤으로 이니셜라이즈 돼 있는 거에서 배우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배울 수 있겠죠. 적은 데이터로도.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네. 그런 식으로 원래는 이제 이 오토 인코더라는 걸 썼습니다. 아, 제가 말을 많이 하니까 목이 말라서 잠시만요. 네. 그러면 이 Z라는 게 되게 뭐 중요한 피처를 담고 있다고 했는데, 이걸로부터 다시 오리지널 이미지를 복구하는 게 아니고 조금 다른 새로운 이미지를 좀 만들 수는 없을까? 그게 이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입니다. 뭐 하는 거냐? 이제 막 식이 나오죠. 이 가정을 하는 거는 저희의 트레이닝 데이터, 실제 사진들이 뭔가 어떤 저희가 만들어준 Z는 아니고 모르는 Z지만 어떤 Z라는 중요한 피처를 담고 있는 게 있어서 거기로부터 만들어진다 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람의 얼굴 사진이라면 저희가 이걸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Z는 저희 머릿속에 어떻게 이미지가 저장되어 있는지에 대한 상상, 이미지네이션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X는 이제 그걸로 그릴 수 있는 실제 이미지라고 생각해보죠. 그러면은 제가 몇 가지 키워드를 던져줄게요. 뭐 황인이고 남자고 머리는 검은색이고
웃고 있고 피부는 되게 깔끔하고 그런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 보시면 떠올려지시죠? 그런 것처럼 이러한 되게 적은 차원의 Z, 제가 방금 5개밖에 안 던져드렸잖아요. 그런 중요한 피처를 담고 있는 Z로부터 실제 트레이닝 셋에 대한 이미지가 나온다. 이걸 일단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다고. 저희 뇌가 그렇게 작동을 하니까요. 그래서 그 Z, 그 저희의 상상, 그 Z는 좀 더 작은 차원일 텐데 그거에 PDF가 있겠죠. 실제 PDF가 저 P 세타 프라임 Z고요. 그 다음에 그걸로부터 저희가 X를 만들어내는 PDF, 그러한 매핑은 저런 P 세타 X 바 Z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저 두 PDF를 나타내는 파라미터 셋, 즉 세타 프라임을 적절한 세타 프라임을 얻어서 실제가 뭔지 모르겠지만 실제 저 PZ와 PX 바 Z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걸 잘 표현할 수 있는 세타 세타 맞죠? 네, 세타 스타를 얻는 거죠. 그 파라미터 셋을. 아이고. 그러면 과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를 보시면 일단 Z가 가우시안을 따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사람 얼굴을 다시 예를 들면 웃는 정도를 표현한 Z 중에 웃는 정도를 표현하는 값이 뭔가 하나 있겠죠. 그런데 그 웃는 정도라는 거는 보통 이제 가우시안으로 이제 될 거 아니에요? 웃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 얼마나 행복한지 덜 행복한지 그러니까 안 행복한지를 나타내는 정보라고 한다면 보통 사람들 사진이 이제 뉴트럴한 페이스의 사진이 많겠죠. 그래서 그 중앙 값의 애들이 많고 그 다음에 막 완전 활짝 웃고 있거나 완전 진짜 펑펑 울고 있는 사진은 얼마 없을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 얼마 없을 거니까 이제 이것도 가우시안으로 나타낼 수 있겠네요. 보통 그리고 이런 예시와 같이 보통 뭐 자연에 실제로 있는 피처들은 보통 가우시안을 따르니까 다 일단 가우시안을 따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PZ의 각각의 값들은 가우시안을 따른다 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러면 저 PZ는 가우시안 PDF니까 되게 심플하게 나타낼 수 있겠지만 그 가우시안으로부터 엄청 고차원 이미지로 가는 매핑, 즉 저 P 세타 X 바 Z는 엄청 복잡한 그거겠죠. 저희가 당연히 일단 가우시안이 아니겠고 그런 매핑은 엄청 복잡한 펑션일 테니까 저희가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근사를 해보자. 네, 여기까지가 아이디어고요. 그러면 그러한 모델이 그래 있다고 하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걸 트레이닝 시킬 거냐? 어떻게 이 PZ와 PX바 Z가 실제 PZ와 PX바 Z에 근접하게 할 거냐? 라는 게 이제 아까 저희가 배웠던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 맞나요? 네, 아무튼 그걸 쓸 건데 그러면 라이클리후드가 어떻게 정의되는지를 알아야 그걸 맥시마이즈 하든지 말든지 하겠죠? 그래서 아까 다시 돌아와서 이런 형식으로 저희가 가정을 한다면 이렇게 할 거라면 저희의 PDF, 즉 likelihood PX는 저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Z 공간에서 PX 바 Z를 곱해서 적분을 전체 X 공간에 Z 공간에서 하게 되면 저 PDF, 어떤 값, likelihood를 얻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이제 확률에 대한 확률 통계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지 않은 분들은 되게 헷갈리실 수 있는데 원래 처음엔 다 그런 거니까요. 안 배웠는데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문제는 뭐냐? 계산을 할 수가 없다. 왜냐면 이걸 적분을 하려면 전체 Z 스페이스에 대해서 적분을 하라는데 그러면은 저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건 그 값을 아는 게 아니고 샘플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Z에서. 근데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PZ라는 거는 가우시안이니까 알지만 XZ는 이제 어떤 이미지가 나오니까 해봐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샘플링을 해봐야. 그러면은 전체 Z 스페이스에 대해 적분을 하려면 무한대만큼 샘플을 해봐야 된다는 건데 그건 불가능하죠. likelihood가 계산할 수 없다. 인트랙터블 하다가 문제입니다. 그러면 인트랙터블 하다면
아니 그럼 최소한 저희가 하려는 건 이걸 최대한 맥시마이즈 시키려는 거잖아요. 그럼 맥시마이즈가 되기는 하는 거냐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 값이 정확하게 뭔지 계산 못 하더라도 맥시마이즈 할 수는 있는 거냐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식을 한번 잘 풀어 헤쳐서 맥시마이즈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수학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저희가 계산하고자 하는 값인 데이터 라이클리후드는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자, 여기서 계산을 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PZ는 가우시안으로 가정을 했으니까 네, 심플하고요. 저 PX 바 Z는 디코더 네트워크가 표현을 할 거예요. 뭔지 모르겠지만 표현을 할 거니까 저희가 알 수 있겠죠. 샘플은 할 수 있겠죠. 근데 적분을 하는 게 안 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Z 스페이스에 대해서 적분을 할 수가 없다. 샘플을 무한번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 PX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저 혹시 베이지안 룰에 대해서 아시는 분? 한 분밖에 없나요? 이거 근데 베이지안 룰이 어려운 게 아니고 그 막 저희 고등학교 때 배우나요? 중학교 때 배우나요? 그때 했던 건데 막 그런 거예요. 막 뭐 실제로 뭐 암이라고 진단을 받았는데 암이라고 진단은 받았지만 실제 암일 확률이랑 암이라고 진단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암이 아닐 확률 뭐 이런 걸 막 표현했었잖아요. 그거 막 계산했던 거 막 기억나시나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냥 그거거든요. 그 식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 P, Z 바 X라는 거는 저 오른쪽에 있는 식으로 나타내어진다는 거는 아시겠나요? 아시겠나요? 네. 저런 식으로 나타내지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PX 알 수 없으니까 저 P, Z 바 X도 알 수 없겠다. 그렇죠? 그러면 저 P, Z 바 X라는 것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저것도 알 수가 없는 값이니까 또 때려 박읍시다. 그냥 뉴럴 네트워크에. 아까 저희가 저 P, X 바 Z를 디코더라는 뉴럴 네트워크에 그냥 때려 박았잖아요. 그걸로 근사를 했잖아요. 그것처럼 쟤도 계산이 안 되면 그냥 때려 박아보자는 거예요. 그럼 저거는 X를 알고 있을 때 Z잖아요. 뭐 어떤 X일 때의 Z니까 이거는 아까 Z로부터 X를 만들어내는 건 디코더라고 말했는데 그럼 이건 인코더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반대 개념이니까 X로부터 Z를 만들어내는 거 그거를 뉴럴 네트워크로 어프록시메이션 하자. 그리고 얘가 실제로 맥시마이즈 될 수 있느냐를 한번 보자. 얘네 라이클리후드가 그러면은 이제 저희는 이제 라이클리후드가 맥시마이즈 될 수 있냐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얘가 맥시마이즈 되는 걸 보장할 수 있냐면 저 px 함수에 어떤 로어 바운드가 있으면 저희 그 로어 바운드를 계속 높여나가다 보면 최소한 이 로어 바운드 아래로는 안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 라이클리후드가 그러면은 이 로어 바운드만 높이기만 하면은 어쨌든 맥시마이즈는 할 수 있겠다 라고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그 로어 바운드가 실제로 있는 거냐를 한번 봐봅시다. 그 전에 이제 그러면은 아까 말했던 인코더 네트워크와 디코더 뉴럴 네트워크가 도대체 뭘 하는 네트워크냐를 정확히 알아야겠죠? 이제 이 인코더 네트워크는 X를 막 받아서 Z로 매핑을 하는데 이제 이거를 probabilistic하게 할 거예요. 그러면은 X를 막 받아서 Z를 표현하는 Z는 가우시안이라고 했잖아요. Z를 표현하는 뮤와 코베리언스를 그러니까 미인과 코베리언스를 뽑아내는 네트워크가 인코더 네트워크고요. 디코더 네트워크는 어떤 Z를 알 때 Z로부터 그 엄청 고차원이겠지만 이미지는 그 고차원 이미지를 표현하는 미인과 코베리언스를 뽑아내는 거가 각각 인코더 네트워크와 디코더 네트워크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인코더 네트워크와 디코더 네트워크가 이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웃풋이랑 인풋이 다르잖아요. 인코더에서 내뱉는 건 어떤 값 두 개고 디코더에서 받는 건 어떤 벡터인데 둘이 다르면 얘를 어떻게 연결하지? 는 이제 샘플링을 할 겁니다. 이제 가우시안이라고 가정했으니까 어떤 가우시안을 특정하는 방법은 미인과 코베리언스를 알면 특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걸 특정을 하고 거기서 랜덤하게 샘플을 해서 그 샘플한 벡터를 저 Z에 넣어서 디코더 네트워크에 통과시킬 겁니다. 네.
네, 여기 잘 나와 있네요. x로 저 뮤와 코비런스를 예측을 하고 이 물결 표시는 이러한 얘는 이제 가우시안을 나타내는 기호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민과 이러한 코비런스를 가지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샘플을 하겠다. Z를 얘로부터 샘플을 하겠다. 그래서 그 샘플한 Z를 여기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그로부터 또 이제 PX 스페이스를 또 그걸 PDF를 얻어서 즉 가우시안이라고 또 가정을 했으니까 거기서 또 X를 샘플을 하자. X를 샘플을 한다는 거는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랑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번 로우 바운드가 있는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계산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그 라이클리후드를 계산하지 않고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로그는 이제 단조 증가 함수니까 여기서 로어 바운드가 있으면 px도 로어 바운드가 있겠죠. 그러면 저 로그 px란 값은 저희가 어쨌든 이 px를 z로부터 뽑아내서 얻은 값이니까 되게 복잡하죠. 뭐냐면 이 q 인코더 네트워크가 표현하는 z의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샘플한 z에 대해서 얘를 이제 얘의 익스펙테이션한 값, 즉 적분한 값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얘가 아까 그거랑 똑같습니다. 얘가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딱 이 줄까지? 이해 안 되셨으면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신 걸로 알고. 그러면 아까 그 베이스 룰에 의해서 이렇게 풀어서 쓸 수 있겠네요. 간단하고요,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양변에다가 양변이 아니고 분모랑 분자에다가 저 q 파이 z 바 x라는 컨스턴트를 곱해줍시다. 그러면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쭉 분해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애가 여기로 왔고요. 맞죠? 네. 그다음에 요 친구가 이제 뒤집어져서 분모 분자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붙어서 여기로 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친구가 여기로 왔네요. 네, 여기까지는 로그의 그냥 기본적인 성질이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뭔지 모르겠는 DKL이 튀어나왔는데 DKL이라는 거는 이제 KL 다이버전스라는 거거든요. KL 다이버전스가 뭔지 들어보신 분 없으신가요? KL 다이버전스는 어떤 두 가지 디스트리뷰션, 즉 어떤 두 가지 PDF가 있을 때 얘네 두 개가 얼마나 비슷하냐를 나타내는 함수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두 가지 가우시안이라고 할 때 이러면 되게 다른 애죠. 이러면 얘가 이제 P, 얘가 Q라고 하면은 DKL, P, Q의 값이 높고 이 PQ가 비슷하면 DKL, PQ의 값이 낮습니다. 그냥 정의가 그래요. 이게 이 DKL의 정의입니다. KL 다이버전스에 이미 수학적으로 그냥 자주 쓰는 두 가지 probability density를 비교하기 위해서 자주 쓰이는 건데 이 KL 다이버전스의 특성은 항상 0 이상의 값이에요. 항상 양수거나 0인데 똑같으면 0이고 양수거든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KL의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까지 식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그럼 이 각각의 식의 항이 의미하는 게 뭐냐를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첫 번째 항, 저 expectation으로 표현된 첫 번째 항은 디코더 네트워크가 이제 PZX를 줄 거 아니에요? 근사한 거를 주는데 그게 얼마나 그거를 실제 PXZ를 잘 나타내느냐. 왜냐면 이게 그거잖아요. 그 likelihood잖아요. 로그가 붙어 있을 뿐. 그러니까 얘가 크면 클수록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타가 그 시스템을 잘 표현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거는 얘가 크면 클수록 디코더 네트워크가 잘 동작하고 있다. Z로부터 좋은 X를 뽑아내고 있다. 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저 두 번째 항, 저 KL 텀은
PZ와 QZ 바 X, 즉 PX와 실제 그 Z의 디스트리뷰션과 QZ 바 X, 인코더가 X로부터 예상한 Z의 디스트리뷰션 간에 그 두 개가 얼마나 다른가잖아요. 근데 저희가 저 PZ는 가우시안이라고 그냥 가정을 때려버렸죠. 그러면은 저 인코더가 예측한 게 꼭 가우시안일 리는 절대 없잖아요. 애초에 처음에 랜덤으로 이니셜라이즈 시작할 텐데 무슨 막 이상한 뭐 이런 게 나올 텐데 PDF가 그게 결국 저희가 가정한 PDF로 얼마나 잘 맞는가, 그 가우시안의 형태로 얼마나 잘 갖느냐, 그런 regularized term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마이너스가 붙어 있고 KL은 이제 다르면 다를수록 큰 값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얘를 맥시마이즈 하는 게 저희 목표잖아요. 얘를 맥시마이즈 한다는 거는 얘를 미니마이즈 한다는 거고, 얘를 미니마이즈 한다는 거는 저 Q와 QZ/X와 P가 비슷하게 되는 거니까, 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저희가 저희가 하고자 하는 저 값을 맥시마이즈 하면은 결국에는 그 저희의 프라이어로 그 저희가 설정한 PZ 프라이어로 인코더가 그 Z 디스트리뷰션을 예측을 하게 그 방향으로 갈 거다라는 걸 수학적으로 알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는 분? 이해 안 되시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계신데 질문 있으시면 언제나 하셔도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은 또 인코더의 Q와 그 다음에 그 디코더의 P 간에 이제 KL 다이버전스인데,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얘는 이제 디코더가 아니지, 그 인코더가 이제 얘가 이제 실제 그 X로부터 Z로 가는 PDF고요. 얘가 이제 인코더가 근사한 건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는 인터랙터블 하다고 했죠. 얘는 아까 위로 쭉 올라가면 어딨지? 네, 얘를 알 수 없으니까 얘도 알 수 없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값을 모르기 때문에 얘도 모릅니다. 그렇죠? 저 마지막 K의 다이버전스 상은. 그런데 K의 다이버전스는 항상 0 이상의 값이라고 말씀드렸죠. 음수는 절대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럼 얘가 뭔지 모르겠는데 얘는 뭐 어떤 양수의 값일 거니까, 그럼 얘가 로어 바운드가 되겠네요. 저 앞에 두 항의 합이. 왜냐면 얘는 항상 0 아니면 양수니까. 그러면은 저희가 수학적으로 저 로그 P를 맥시마이즈 하는 과정에서 그 로그 P를 쭉 풀어 헤쳐 보면은 의미상으로 얘가 저 값이라는 로어 바운드를 가진다. 그럼 우리가 저걸 계속 맥시마이즈 하는 방향으로 트레이닝을 시키면 얘가 이제 점점 올라가겠죠. 얘랑 같이. 얘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얘는 최소한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그 로어 바운드를 계속 로그 P를 맥시마이즈 한다는 거는 얘의 로어 바운드가 존재한다는 걸 밝혔고, 그 로어 바운드가 맥시마이즈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트레이닝 시킬 수 있다. 결국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를 얻어내는 과정이 저희가 실제로 원하는 과정으로 이제 가게 된다라는 걸 저희가 보였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참고로 저는 이거 이해하는데 6개월 걸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되시면 질문은 당연히 하셔야겠는데, 와, 왜 이해가 안 되지? 이러고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빨간색과 초록색은 아까 말씀드렸던 각각의 뭘 의미하는지, 이제 첫 번째 항은 얼마나 Z로부터 그 원래랑 비슷하게, 그러니까 트레이닝 셋에 있을 법한 이미지로 잘 만들어내는지를 첫 번째 항에 나타내고, 두 번째 항은 이제 저희가 가우시안으로 가정한 프라이어에 얼마나 그 인코더가 잘 맞게 근사를 했냐를 나타내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저희 모델 스트럭처랑 같이 보면서 계산 한번 해봅시다. 자, 아까 그 세 개의 항 중에 맨 뒤에 값은 어차피 알 수 없는 값이니까 무시하고, 저 값이
저희가 모델을 트레이닝하면서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죠. 말씀드렸듯이 인코더 네트워크는 X를 받아서 그 Z를 뭐 가우시안 Z에 저희가 가우시안이라고 가정한 그 P Z에 최대한 잘 맞는 두 개의 값, 가우시안을 결정하기 위해서요. 두 개의 값을 뽑아내는 게 제 역할이었고요. 그럼 여기에서 항상 저희가 그리고 생각하셔야 될 거는 저희는 저걸 계산할 수는 그러니까 계산은 할 수 있는데 계산을 해야 이제 그걸 미분해가지고 백프로퍼게이션 하겠죠. 근데 그 값을 아는 거지 식을 아는 건 아니라는 거를 생각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계속 제가 말하는 값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어떤 x를 넣어주면 이제 그걸로 잘 트레이닝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x라는 걸 하나 뽑아서 샘플링을 해보면은 이 값을 한번 계산은 할 수 있겠네요. 식은 모르지만 계산할 수 있어서 저 값을 얻었고 여기서 그 다음에 거기서 Z를 샘플을 해가지고 디코더 네트워크에 넣어줄 겁니다. 그럼 디코더 네트워크가 하는 역할은 레이턴트 벡터 Z를 받아서 그 레이턴트 벡터들이 그 표현하고 있는 X 즉 저희가 그걸 가우시안으로 가정을 했으니까 또 각각의 그거마다 이제 뮤와 코브리언스를 얻어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샘플을 하면 이미지를 하나 얻을 수 있겠죠. 네.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샘플을 할 수 있잖아요. Z를 하나 샘플해서 통과시켜보고 X가 뭐가 나오고 알 수 있잖아요. 그걸 계속 샘플을 해서 그러면은 이 기대값이라는 거를 적분이 아니고 시그마로 해서 샘플을 계속해서 저 값들을 합쳐 나가다 보면은 요 값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얘가 식은 알 수 없어도 계산이 된다. 그러니까 CNN을 쭉 통과시키면 어떤 로스 값이라는 로스 값을 딱 하나의 값으로 얻어낼 수 있었고 그걸 미분해서 이제 그 세타가 로스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저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했잖아요. 여기에서는 저희가 어쨌든 이걸 쭉 통과시키면 저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계산할 수 있고 어떤 값으로 그걸 미분해서 백프로파게이션 해서 그레디언트 어센트를 하면 이번엔 디센트가 아니죠. 저희가 하려는 건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높이려는 거니까요. 그레디언트 어센트를 하면 저희가 하고자 하는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세타와 파이가 잘 할 수 있도록 세타와 파이가 스텝을 밟아 나갈 것이다 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까지는 트레이닝 과정이었어요. 그럼 트레이닝을 잘 했다고 치죠. 잘 했어요. 그럼 실제로 없는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가 방금 그 김보성 학생? 이 질문하셨던 거에 대한 답인데요. 저희가 Z를 가우시안이라고 그냥 가정을 했잖아요. 스탠다드 가우시안이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그냥 거기서 뽑는 거예요. 아무거나 샘플을 하나 합니다. 가우시안에서. 그리고 그거를 대신 Z에 넣어주는 거예요. 원래 Z에는 X가 인코딩된 Z가 들어갔지만 디코더 네트워크에 거기서 샘플을 해서 이번에는 어쨌든 저희가 그걸 그 스탠다드 가우시안이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스탠다드 가우시안에서 뽑아서 넣어요. 이렇게 넣으면 이런 이미지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건 엠니스트 데이터셋에서 한 결과인데요. 이제 보시면 그 Z가 1차원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차원이 있을 텐데 그 중에 두 가지 값 Z1과 Z2를 가지고 Z1을 이렇게 쭉 변화시키고 Z2를 이렇게 쭉 변화시킴에 따라서 이미지가 뭐가 나오냐를 보니까 이제 각각 이제 막 아무렇게나 중구난방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얘네가 어떤 특정한 피처를 그러니까 중요한 피처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피처이기 때문에 Z1과 Z2가 이렇게 유의미한 변화가 나오게 된다 라는 걸 또 알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얼굴 이미지에 대해서 Z1이 뭐 디그리 오브 스마일, 헤드 포즈 이렇게. 근데 여기서 아셔야 할 점은 저희가 저 Z1이 디그리 오브 스마일이 되도록 트레이닝 할 수는 없어요. 일단 그걸 하려면 얘가 얼마나 스마일 하고 있는지 라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일단 저희는 이걸 언스퍼베이스 러닝이니까 그걸 할 수는 없지만 그냥 하나하나 값을 변화시켜 보면서 얘가 뭘 나타내고 있는 건지는 알 수 있죠.
저희가 이게 뭘 나타내라 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얘가 뭘 나타내는 건지는 이제 샘플링을 그 축에 대해서 해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거는 이제 C 파텐에 대해서 한 결과고, 그다음에 뭐 얼굴에 대해서 한 결과인데, 뭐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네요. 좀 블러하고 막 그렇죠. 네. 그래서 이 VA의 장점과 단점을 설명을 드리자면, 장점은 되게 수학적으로 이제 잘 했죠. 그러니까 원래 하던 방식대로 Principal Approach of Generative Model이다라는 게 장점이고, 저 인코더 네트워크를 트레이닝하기 때문에 아까 원래 오토 인코더는 그 트레이닝을 다 시키고 디코더 네트워크를 뗀 다음에 인코더 네트워크를 이제 뭐 갖다 쓰는 거였잖아요. 피처를 그게 잘 추출하니까 그런 역할로도 쓸 수 있다라는 게 또 다른 장점인데, 문제는 이 아까 제가 안 한 거 있잖아요. 얘는 이제 아까 explicit density고 트랙터블하다고 했잖아요. 쟤는 아예 그 식을 아예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얘는 식은 모르고 그냥 로우 바운드가 있다고만 알고 있고 그냥 그걸 높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긴 하는데 쟤보다 잘 되진 않는다. 근데 쟤의 단점은 되게 느립니다. 저 CN의 단점은 안 했지만. 그 다음에 보시면 블러리하다. 얘의 가장 큰 이유는 가우시안이 아닌 애들도 있거든요. 저희가 그 Z를 가우시안으로 가정을 했지만 실제로는 아닌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피부색이라고 한다면 뭐 그냥 크게 나누면 흑인, 황인, 백인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얘는 가우시안이 3개 겹쳐진 건 가우시안은 아니죠. 이런 애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예측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다가 단점입니다. 그 결과로 이렇게 블러하게 나오는 거고요. 네. 여기까지 VA에 대한 설명이 끝났습니다. 걔는 그나마 좀 수학적인 내용이 덜 할 거예요. 걔는 좀 더 이해하기 쉽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허드슨이 나오죠. 저도 처음에 봤을 때 그랬어요. 도대체 뭔 소리냐. 물론 확률 공부를 해야, 딥러닝에 이제 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확률 통계가 매우 중요해지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래도 제가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너무 수학적인 내용 많이 했으니까 시간도 좀 됐고 쉬고 점심 먹고 걔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